언뜻 보면 나에겐 해당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소개할 규제들로 인해 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1주택자 수도권 전세대출 상한이 2억으로 고정됐다는 것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중 이사를 고민하신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죠. 또 규제지역 LTV 40% 강화입니다. 규제지역일수록 대출 한도가 적으니 계약 전 반드시 한도를 검토하세요. 그리고 매매 임대사업자 주담대 0%입니다. 만약 꼬마 빌딩을 매수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주택 비율 체크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6월과 9월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또 다른 규제 정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행된 정책들이 초강력 규제였음에도 그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거란 예측도 있는데요.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불안정하게 오르내리고 평범한 서민들 사이에서 집 사는 게 꿈이 됐어 라는 한탄이 쏟아지고 있어요.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그 공급이 현실화되기 전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먼저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복잡한 규제 속에서 가장 피해를 입을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또 제가 직접 목격하거나 들은 실제 사례를 자세히 공유할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의 부동산 계획이 달라질지도 몰라요. 먼저 정부 대책의 배경부터 짚어보죠. 올해 초부터 서울 집값이 10% 넘게 치솟았어요. 특히 한강변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쏟아지며 정부가 더 이상 가만두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표현했어요. 매년 27만 호 착공, 총 135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한다고 했죠. 공공택지 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일기 신도시를 부활시키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급 정책을 보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이 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안정될 테니까요. 하지만 진짜 핵심은 금융 규제입니다. 정부가 투기 수요 억제를 명분으로 대출 기준을 역대급으로 강화했어요. 가계부채가 1,900조 원을 돌파했고 전세 대출만 200조 원에 달했거든요. 이게 부동산 과열의 주범이라고 판단한 거죠. 이번 대책으로 LTV와 DSR을 더 세게 조였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변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1주택 보유자의 전세 대출 한도 축소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전세를 구하려는 1주택자는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원으로 일괄 제한됐어요. 여기서 첫 번째 사례를 공유할게요. 제 구독자분이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이준호 씨. 4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준호 씨는 얼마 전 경기도에 아파트 한 채를 매수했어요. 급매물이 나와서 기회라고 생각했죠. 매수한 집은 전세를 주고 본인과 가족들은 다른 집에서 전세로 살 계획이었어요. 아이의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하려 했죠. 전세 보증금 5억 원대 아파트를 물색하며 아파트를 매수하고 남은 자본에 추가로 3억 정도를 빌려서 계약하려고 했죠. 이사 비용과 부대 비용까지 계산해보니 충분할 거라는 결론이 나왔고 계약금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9월 7일 대책 발표 후 은행에 문의하니 한도는 최대 2억입니다. 나머지 1억은 자부담하세요 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준호 씨는 급히 주식을 팔아서 1억을 모으려 했지만 손실 금액이 1,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보단 주식을 정리하는 게 손해가 덜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정리했습니다. 준호 씨는 제게 왜 우리 같은 실수요자가 피해를 봐야 하나요?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아닌데 이사조차 어렵게 하네요 라고 하소연했어요. 이처럼 전세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이사 계획이 있는 1주택자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9월 8일 이전 계약이라면 연장 시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증액이나 신규 이사면 2억 원 제한이 적용돼요. 과거보다 많이 줄어든 거예요. 이전엔 보증 종류나 은행에 따라 3억까지도 가능했죠.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세 보증금 4억짜리 집을 계약할 때 대출 3억에 나머지 1억을 현금으로 메웠다면 이제는 대출 2억에 현금 2억이 필요해요. 1억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거죠. 이게 왜 큰일이냐면 정부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1주택자 중 전세 대출 이용자의 30%가 2억을 초과해 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을 내보면 이번 규제로 각각 6,500만 원 정도씩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녀 교육이나 직장 이동으로 이사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예를 들어 서울의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려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4억 집을 계약했다면 이제 대출 2억에 현금 2억이 필요해요. 과거엔 대출을 3억까지 받고 현금은 1억이면 됐지만
이제 현금을 2억이나 마련해야 하니 가계 재정이 흔들릴 수 있죠. 이 규제의 핵심은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방식인 갭 투자를 차단하려는 거예요. 정부는 1주택자들이 자기 집을 세놓고 다른 집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상급지로 갈아타는 것을 문제로 봅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세 대출이 2025년 200조 원에 달하며 전세 가격 20% 상승, 매매 가격 15% 상승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빚으로 부동산 사는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한 거죠. 이해하셨죠? 이제 두 번째 주요 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규제지역 LTV가 50%에서 40%로 낮아졌어요. 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이 10%포인트 줄어든 거예요. 예를 들어 규제지역에 12억 아파트를 사려면 과거엔 6억 대출에 6억 현금으로 가능했지만 이제 4억 8천만 원 대출에 7억 2천만 원 현금이 필요해요. 1억 2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도 예외 없어요. 생애 최초는 LTV가 80%에서 70%로 줄었고 6개월 내 입주 의무가 붙었어요. 왜냐하면 똘똘한 한 채 쏠림으로 고가 주택 가격이 과열됐기 때문이에요. 정부는 이걸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 해요. 더 강력한 건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매매사업자와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완전히 금지됐어요. LTV 0%입니다. 기존 사업자도 9월 8일부터 적용됐어요. 이는 개인 대출을 피하려 사업자 명의로 돈을 빌리던 우회 대출을 막은 조치예요. 상가하고 주택이 섞인 건물도 주택 비중 50% 초과면 담보대출 제한을 받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김미경 씨는 50대 중반 임대사업자입니다. 미경 씨는 상반기에 경기 성남 분당에 상가주택을 추가로 매입해 사업을 키우려 했어요. 대출 한도 조회까지 마쳤고 보유한 현금으로 매입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중개인과 협의까지 마쳤죠. 그런데 9월 7일 대책이 시행됐고 사업자 주담대 0%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어요. 은행에서 사업자도 대출 안 됩니다. 라고 했고 미경 씨는 거래를 포기해야 할 판입니다. 미경 씨는 임대업이 노후 대비였는데 이제는 다 막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정부가 사업자를 투기꾼 취급하네요. 라며 속상해했어요. 이처럼 사업 확대를 꿈꾸는 임대업자들이 위태롭습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앞으로 주목할 또 다른 점은 투기 과열지구 재지정 움직임이에요. 서울 마포구, 성동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이 더 엄격히 적용돼요. 게다가 전세 대출 보증 비율도 줄었어요. 보증 심사도 강화돼 소유권 이전 조건 대출은 금지됐습니다. 이건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에게도 큰 타격이에요. 물론 이미 주택이 있는 사람이 더 심한 규제를 받습니다. 추가로 주택을 사려면 LTV 0%이고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매각 안 하면 대출이 회수돼요. 정부는 담보대출은 물론 전세대출도 상승을 부추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DSR을 전세대출과 정책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에요.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따지는데 대출액이 최대 3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자나 주부처럼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거예요. 박성준 씨는 30대 후반 IT 업계 종사자예요. 성준 씨는 서울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로또 당첨이라고 좋아하면서 입주 시점에 전세를 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정부의 규제로 전세를 주면서 새 아파트를 소유하는 방법이 차단됐습니다.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전세 대출까지 막히면서 임차인이 안 구해지고 있습니다. 성준 씨는 당연히 전세를 줄 생각으로 분양받은 건데 저 이제 어떡하죠? 라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선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 했지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근 신축 분양 아파트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왜 이렇게 돈줄을 죄는 걸까요? 바로 가계부채 폭증 때문이에요. 2025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수백조 원으로 매우 심각합니다. 정부는 이게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부터 시행한 거죠. 게다가 하반기 추가 정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주담대 한도를 6억에서 4억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고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도 말이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소득에 대한 한도도 조정하면 연소득 1억인 사람 기준 한도는 기존 대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점점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질 거예요. 공급 확대는 좋지만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니 그 사이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먼저 1주택자 수도권 전세대출 상한이 2억으로 고정됐다는 것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중 이사를 고민하신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죠. 또 규제지역 LTV 40% 강화입니다. 규제지역일수록 대출 한도가 적으니 계약 전 반드시 한도를 검토하세요.
그리고 매매 임대사업자 주담대 0%입니다. 만약 상가주택 매수 계획이 있으시다면 주택 비율 체크는 필수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모르면 더 위험해요. 미리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부동산 투자 실패 안 하는 방법을 계속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강변 최고 입지에 위치한 아파트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의 노른자 땅 용산구 이촌동에 자리한 중산 시범 아파트예요. 한강 바로 앞 여의도 중심부의 건너편으로 최상급지로 소문난 프리미엄 입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56년이 넘었어요. 재건축 이야기가 20년 넘게 돌았지만 아직도 낡은 모습으로 덩그러니 놓여 있어요. 이제 된다고 하는데 대체 언제 개발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막힌 사연이 있는 이 아파트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위험성을 확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제 지인분 중에도 예전에 용산 쪽 재개발 사업에 혹해서 투자했다가 거의 10년째 발이 묶인 분이 계세요. 그분의 후회스러운 말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은 같은 실수 안 하시길 바랍니다. 한강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강변북로를 달리다 보면 낡은 아파트 단지가 보입니다. 강 건너엔 여의도 IFC, 더현대 같은 화려한 빌딩들이 빛나는데 중산 시범 아파트만이 세월의 흔적을 가득 안은 채 낡은 모습 그대로 서 있습니다. 총 228세대 6개 동으로 된 이곳은 1970년에 지어졌어요. 올해로 56년 차. 이미 1996년에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너무 낡아 보이고 비가 오면 물이 새서 시멘트로 덕지덕지 바른 흔적이 곳곳에 가득해요.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왜 빨리 재건축이 안 될까요? 그 핵심은 토지 임대부예요. 쉽게 말해서 이 아파트의 토지는 서울시가 갖고 있고 서울시 소유 땅 위에 세워진 건물만 분양한 주택이죠. 소유자들은 건물만 소유하고 땅은 빌려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970년대 건설 비리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때문에 지금까지 재건축이 안 되고 있던 겁니다. 중산 시범 아파트와 같이 건물 주인과 토지 주인이 다른 경우 재건축을 하려면 주민들이 토지를 매입해야 재건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집은 내 거지만 땅은 빌린 거라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지만 최근 희망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현재 소유주의 90% 이상이 서울시 소유의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 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드디어 재건축 스타트 라인에 섰어요. 매매 대금은 10년 분할 납부 가능하다고 합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본격 사업에 돌입할 수 있죠. 이 소식이 나오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어요. 용산국제업무지구 착공과 더불어 중산 시범 아파트의 가치가 폭등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조합 설립, 안전진단, 사업계획 승인. 산 넘어 산이에요. 요즘 안전규제 강화와 분담금 폭탄으로 재건축 지연 사례가 쏟아지고 있죠. 이 아파트도 예외가 아니에요. 게다가 여긴 토지 매입 절차도 추가로 들어가니 더 복잡합니다. 주민들은 매일 불안에 떨고 있어요. 만약 여기 투자했다면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아요. 최근 뉴스를 보니 토지 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매입 후에도 조합 갈등으로 다른 사업지보다 몇 년 정도 더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곳도 그럴까봐 걱정돼요. 이제 여기서 한 투자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수 씨는 40대 중반 대기업 회사 직원이에요. 2017년 부동산 상승장이 오기 전이었어요. 용산 한강변 재건축되면 로또라는 소문에 홀려서 15평형을 4억 6천만 원에 샀어요. 당시 전세 1억 2천만 원을 끼고 갭으로 투자했어요. 가족들에게 재건축만 되면 2배는 오르는 거야 라고 큰소리쳤죠. 몇 년 들고 있으면 재건축이 진행되고 그땐 가격이 오를 테니 팔고 다른 지역으로 갈아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계속 지연됐어요. 토지 문제, 조합 갈등, 게다가 너무 오래된 아파트라 계속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길어지자 매도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매도하려 내놓아도 토지 매입 문제 때문에 매수자가 없었죠. 상승장일 때 다른 지역은 전세와 매매 시세가 다 오르는데 민수 씨의 집값은 그대로였습니다. 매일 투자를 후회하며 잠 못 이루고 부인과는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더 최악인 건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민수 씨는 제게 털어놓았어요. 재건축이 빨리 될 거라고 믿었던 제가 한심하네요. 토지 임대부를 무시한 게 제일 큰 실수예요.
가족들 얼굴 볼 면목이 없었어요. 이 말을 듣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비사업에 투자했던 분들을 보면 비슷한 경험으로 가족과의 관계, 건강까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성공하면 수익이 엄청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큰 분야입니다. 최근 토지 매입 동의율이 90%를 돌파했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낡아 있습니다. 이 아파트 외관을 자세히 보면 페인트가 벗겨지고 균열이 가득한 벽이 보입니다.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지 한참,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건물은 엄청 낡았지만 입지는 정말 최고입니다. 단지 앞으로 한강이 펼쳐지고 정면엔 여의도 빌딩들이 보이는 위치이죠. 불꽃축제 때 여기서 보면 천국일 겁니다. 만약 재건축이 되면 한강변 고층 프리미엄 아파트로 변신할 거예요. 소유주들은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지에서 소유주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재건축 소식에 기대는 되지만 토지 매입 비용만 평당 수천만 원이라 막막하다고 하셨습니다. 10년 분할로 낸다고 해도 5억 넘게 필요해서 현금 많은 사람들 아니면 힘들다고요. 그래도 지금 이대로 두는 것보단 나으니까 일단 동의서는 냈지만 앞으로가 더 불안하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20년 넘게 기다렸는데 또 지연될까봐 걱정이에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재건축 아파트들이 분담금 때문에 소송까지 간다는데 우리도 그럴까봐 밤에 잠이 안 와요. 90% 이상 동의했다고 하지만 나머지가 문제예요. 일부 주민들이 반대해서 끌려가면 또 몇 년이 더 걸릴지. 용산국제업무지구 착공 소식에 기대는 되지만 요즘 오래된 아파트는 규제가 더 엄격하다고 걱정하셨어요. 소유주분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음마 아파트처럼 수십 년 기다린 끝에 공공분양 논란이 나오는 사례를 보니 이곳도 비슷할까 싶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기다림의 무게는 생각보다 더 무겁습니다. 희망의 끈을 억지로 계속 잡고 있는 느낌이죠. 최근 이촌동 전체가 재건축 바람으로 들썩이는데 중산시범은 토지 임대부 때문에 가장 느린 편이에요. 주변의 이촌 1구역은 최고 49층으로 재건축이 확정됐는데 거기서 불과 몇 킬로 떨어진 이곳은 아직 스타트 라인에도 못 섰어요. 이 대비가 투자자들을 더 미치게 하죠. 다음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박영희 씨는 40대 후반 사업가입니다. 그녀는 2020년 부동산 호황에 용산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최상급지가 될 거라며 용산 재개발 빌라 투자를 결심합니다. 당시 용산구의 서계동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모두의 기대를 받고 있었죠. 전용 10평을 5억에 샀어요. 당시 사업이 잘 풀리던 시기라 모았던 돈 전부를 넣었습니다. 재개발만 되면 내 인생 역전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정확히 1년 뒤 호가 시세가 6억까지 올랐고 그녀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이 자신감이 그녀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기세를 몰아 계약했던 곳 바로 옆 소형 빌라에 2억을 더 투자했습니다. 전세 끼고 갭 투자로 샀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인생 역전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빌라왕 전세 사기와 부동산 폭락장이 겹치면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게다가 도시재생 사업은 진척이 없었고 오히려 재생 사업으로 잡혀 있어서 일반 정비 사업도 진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순식간에 수억의 손해를 보게 됐고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땅을 치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었죠. 그녀가 투자한 지역은 5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성공하면 로또, 실패하면 영영 빠져나오지 못하는 늪입니다. 서울 정비 사업의 85%가 지연 중입니다. 대부분 사업비 증가로 멈춰 있고 일부는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원인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리모델링에도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집안이야 어떻게든 고쳐서 살면 되지만 복도와 계단, 주차 그리고 상업시설 등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사는 분들은 매일 이런 불편함을 견디고 있습니다. 중산시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순간 이 집에 들어와서 실제 거주를 해야 합니다. 주변의 용산 정비창 개발 소식에 기대는 되지만 단지를 둘러보면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벽면 페인트는 다 떨어지고 땜빵 흔적이 가득합니다. 또 여기저기 비센 흔적도 보이고 가장 무서운 건 안전등급 D단계를 받아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개발되면 너무 좋겠지만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는 게 무섭습니다. 최근 용산국제업무지구 호재 소식에 이촌동 전체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촌 1구역은 49층 775가구로 사업이 진행 중이죠. 중산시범도 이 바람을 같이 타면 좋겠지만 토지임대부 꼬리표 때문에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정비사업을 얘기하다 보면 용산의 또 다른 이슈인 한강맨션 아파트 사례도 빼놓을 수 없죠. 2003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는데 상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물론 현재는 상가 측과 갈등을 마무리 짓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지만 역시 공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성동구 성수동 재개발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역시 빠른 진행이 어렵습니다. 특히 1지구의 재개발은 2조 원에 달하는 최대 정비 사업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진행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연내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들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산 시범 아파트. 토지 임대부 아파트의 실상 어떠셨나요? 한강변 금싸라기 땅에 위치한 아파트. 토지 임대부의 오명을 벗고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정비 사업의 경우 사업이 틀어지게 되면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맞게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성공만 한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요소도 많죠. 모든 부동산 투자가 그렇지만 정비 사업은 특히 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020년 이후 평택은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고덕 신도시와 지제역 인근의 아파트들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일부 아파트는 분양가의 3배 넘게 오르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과 상업시설, 지식산업센터까지 모든 유형의 부동산이 상승했습니다. 당시 주택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심해지면서 주택이 아닌 종목으로 돈이 몰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생숙, 즉 생활형 숙박시설이 핫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해서 월세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숙박사업이 유행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상승장, 평택의 생활 숙박시설이 분양될 당시 전국에서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총 800실이 넘는 이 대형 생활 숙박시설은 큰 평형을 4억 중반대, 작은 평형을 2억 초반대에 분양했습니다. 부동산 상승장일 때 서울은 물론이고 인천과 강원도,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생활 숙박시설이 핫했는데요. 그 결과 평택에 분양하는 이 생활 숙박시설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죠. 그러나 그 기대와 다르게 준공이 완료된 지금 이 대형 건물은 70% 이상 공실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한때 수익률의 끝판왕이었던 생활 숙박시설은 어쩌다 이런 취급을 받게 되었을까요? 생활 숙박시설의 모든 것을 걸었던 한 투자자의 이야기를 통해 그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2021년 어느 날 30대 후반의 민수 씨는 평택의 생숙 분양 현장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얻고자 하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고덕 신도시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 유치로 인해 최고의 투자처라고 불리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역 전체가 부동산 개발로 완전히 천지개벽했고 아파트, 오피스텔, 그 다음으로 생활 숙박시설도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분양사의 화려한 광고는 민수 씨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지금이 자신의 삶을 바꿀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분양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금 사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며 열정적으로 브리핑했죠. 민수 씨는 분양 상담을 마친 후 44타입 매물을 4억 5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분양 직후 계약한 타입에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 생활 숙박시설이 좋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자 그는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투자 실력에 자신감을 갖게 된 그는 21타입 매물을 2억 2천만 원에 추가로 계약했습니다. 두 채를 돌리면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죠. 게다가 계약금만 있으면 완공될 때까지 돈이 필요 없다는 게 너무 큰 메리트였습니다. 특히 생활 숙박시설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가며 투자용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분양 현장에서는 이러한 장점과 각종 호재 그리고 삼성전자 직원들의 수요를 강조하는 홍보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민수 씨는 인천과 강원도 그리고 제주도와 부산 등의 여러 성공 사례를 검색하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다른 지역들의 사례를 보면 생활 숙박시설이라 해도 다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주거용과 숙박용. 이 두 가지의 용도가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다들 안전하게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으니 설마 문제가 되겠냐는 막연한 믿음이 그의 판단을 흐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시장에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규제가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생활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상 불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전에 주거용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생활숙박시설은 반드시 숙박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규제가 생겼습니다. 이 규제는 평택 고덕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생활숙박시설 투자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민수 씨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느꼈습니다.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래 자체가 아예 멈춰버렸고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매수 의향이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취를 감췄고 시장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44타입 매물은 이제 3억대에도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분양가 4억 5천만 원에서 1억 넘게 손실이 발생한 셈입니다. 21타입 원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익은커녕 마이너스 프리미엄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그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2억에 달한다고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에도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죠. 한때 1억 이상의 프리미엄을 자랑하던 매물들이 이제는 짐덩어리가 되어 그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때 욕심을 부렸을까 라는 후회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가치 하락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준공이 완료된 지금 민수 씨는 중도금 대출 이자와 연체 이자로 인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두 개의 타입에 대한 중도금 대출 이자는 4천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가 보유한 두 개의 매물로 인해 쌓인 빚은 수억에 달합니다. 이 엄청난 금액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는 이자를 내느라 돈이 바닥났다고 한탄했습니다. 이제는 관리비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만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부과된다는 사실에 그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텅 빈 건물, 쌓여가는 빚, 그리고 희망 없는 미래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악몽 같다고 느꼈습니다. 한때 그의 꿈을 설레게 했던 생활숙박시설은 이제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민수 씨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분양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홍보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생활숙박시설이라고 명확히 공지했고 확약서도 받았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또 시행사도 정부 정책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수분양자들의 승소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확약서에는 분명히 생활숙박시설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 있었고 계약자들은 이를 인지하고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양 당시의 분위기와 홍보에 비추어 주거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현재 해당 생숙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빠르면 올해 말쯤 용도 변경이 완료될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의 인식은 이미 망한 현장으로 굳어졌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이곳을 위험자산으로 간주하며 대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민수 씨는 용도 변경이 된다 해도 기대했던 만큼 가치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미 이미지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누가 여기 투자하려고 하겠냐며 그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뉴스에서도 이 현장이 망했다고 언급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한때 친구들 사이에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사람으로 주목받았습니다. 44타입 계약하고 프리미엄 1억 원이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벼락부자가 된 기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부러워했고 그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조차 고통스럽습니다. 그는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이 상황을 말하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이 잘못이었다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말과 함께 정부와 시행사에 바라는 점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을 명확히 구분해 계약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정부 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자신 같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호소했습니다. 확실한 정책을 세워달라고 그는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고 한탄했습니다. 정책이 이렇게 바뀌지만 않았어도 자신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그는 분노와 체념이 뒤섞인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평택 고덕신도시에 위치한 이 생활숙박시설은 단순한 부동산 실패 사례가 아닙니다. 이는 투자자, 시행사, 금융권, 그리고 정부 정책까지 얽힌 복잡한 사연입니다. 시행사는 건물을 훌륭히 지었고 약 900실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평택의 랜드마크로 불릴 뻔했습니다. 분양도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는 모든 것을 뒤바꿨습니다. 민수 씨는 시행사도 답답할 것이라고 자신들도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건물은 잘 지었고 분양도 잘 됐지만 정책 하나 때문에 다 망가졌다고 그는 한탄했습니다.
지금 평택 고덕 신도시에는 텅 빈 생활 숙박시설들과 함께 수많은 투자자들의 한숨이 남아 있습니다. 한때 부동산 투자는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여겨졌습니다. 민수 씨도 그 꿈에 매료되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부동산 투자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위험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부동산으로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이 다가 아니라고, 잘못하면 이렇게 가난해질 수도 있다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는 섣부르게 투자하지 않을 것이며 팔 수만 있다면 싸게라도 꼭 팔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 생활 숙박시설의 실패 사례는 부동산 투자 열풍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때 모두가 부자를 꿈꾸며 뛰어들었던 이곳은 이제 실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민수 씨와 같은 투자자들은 정부 정책의 변화,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잘못된 낙관주의가 어떻게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에 뛰어들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여전히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한 분석과 철저한 준비 없이는 큰 손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민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남깁니다. 모든 부동산이 부자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은 이전보다 더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는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할 만큼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응하고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과 신중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부동산 투자 실패 안 하는 방법을 계속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아파트가 5억이나 하락 거래됐습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져서일까요? 거래가 안 되다 보니 가격이 급락하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들이 제대로 먹힌 것 같습니다. 서울의 상황도 심각한데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 소도시들은 얼마나 더 심각할까요? 현재 미분양이 넘쳐나는 곳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물량이 많이 쏟아졌다는 것과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방의 인구 유출로 지방과 외곽의 수요가 줄고 저성장 시대에 주택 수요 자체가 위축됐죠. 이런 곳들은 앞으로도 계속 시세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울이나 수도권이 마냥 안전한 건 아닙니다. 서울 사례를 분석해보면 대출 규제가 중위권 아파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수세가 끊기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분양가가 높았던 곳일수록 하락폭이 더 큽니다. 2025년 10월 현재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의 실상입니다. 대출을 6억으로 철저히 묶어버리고 다주택자나 투기꾼들의 추가 구매를 완전히 차단한 정책이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죠. 거래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고 가격이 급락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호 씨는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매일같이 치솟던 시기, 민호 씨는 그 열기에 휩쓸려 서울의 아파트를 덜컥 매입했어요. 15억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을 8억 받았죠. 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이자 상환에 쏟아붓는 영끌 투자의 전형이었습니다. 매수한 아파트는 거래가 활발한 단지였기 때문에 시세가 금방 오를 거라고 믿었지만 규제 발표 후 담보대출이 막히면서 매매 거래가 한 건도 안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세 규제까지 겹치면서 전세입자를 구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상승장에서 비슷한 영끌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꼬마 빌딩을 매수한 사례를 보면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임대 수익이 반토막 난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용인의 한 투자자는 꼬마 빌딩을 산 지 1년 만에 상권 변화로 임차인이 빠져나가 30% 이상의 손실을 입고 현재까지도 공실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를 보니 영끌 투자 실패로 가족 갈등이 극에 달해 건강이 악화되거나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는 담보대출이 6억으로 딱 고정됐고 1주택자라도 기존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새 대출은 꿈도 못 꾸게 됐습니다. 다주택자라면 말할 것도 없죠. 다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계부채를 옥죄기 위한 강력한 조치였고 시장은 순식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송파구의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순식간에 급락한 사례도 있는데요. 전용 84타입이 규제 발표 직전인 6월 25일 27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어요. 발표 이틀 전의 거래였죠. 하지만 불과 10일 만에 같은 평형이 22억으로 떨어졌어요. 직전 대비 5억 원 가까이 무려 20%나 추락한 거예요.
강동구나 송파구 다른 대형 아파트들도 호가가 2, 3억씩 내려앉은 매물이 쏟아지고 있죠. 정부의 규제 정책이 시장에 제대로 먹힌 겁니다. 이번 규제로 충격이 가장 큰 곳은 신축 아파트의 전세 시장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아예 금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입주를 코앞에 둔 새 집의 주인들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허덕이고 있어요. 전세 가격이 슬며시 내려앉고 월세로 전환된 매물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반포 메이플자이를 예로 들어볼게요. 전용 84타입 전세가 11억 원에서 17억 원까지 넓게 포진돼 있는데 이제 현금으로 이 보증금을 감당할 임차인을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총 3,300세대 중 전세 매물이 1,500개 정도, 그리고 월세가 1,700개 정도입니다. 규제 발표 이후 500개 이상이 월세로 돌아선 거예요. 매물 설명에 보증금 조정 가능, 장기 임대 환영 이런 문구가 붙어 있지만 솔직히 장기 임대는 지켜지기 어려워 보이죠. 최근 전국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이 52%를 넘었고 서울은 65%까지 치솟았어요. 전세 사기 후유증과 대출 축소가 월세 전환을 부채질한 거예요. 정부 발표 후 서울 아파트의 평균 보증금이 5억 2,700만 원으로 직전 달 9억 7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이나 쪼그라들었어요. 대출이 막히니 전세가가 즉시 반응한 거죠. 월세가 그만큼 올랐지만 전세 상승 모멘텀은 이제 꺾인 상태예요. 최근 정부의 규제는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두며 전세 대출을 전면 금지시켰는데요. 이로 인해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주고 그 돈으로 집주인이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 방식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규제가 시작되면서 집주인들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신축 분양 아파트 집주인들 대부분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집주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전세 임차인만 구하면 잔금을 메울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네요.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자만 매달 수백만 원이 나가요. 투자라고 했는데 빚만 쌓이는 기분이에요. 수많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이영진 씨는 40대 초반 사업가입니다. 2022년 말 서울의 1,800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전용 84타입 분양가 16억. 이영진 씨는 분양권 투자로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전세 임차인을 구해서 전세금으로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메우고 계약금과 일부 돈만 가지고 신축 아파트를 소유할 생각이었죠. 사업을 하면서 분양권 투자로 은퇴 자금을 모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분양권 당첨 소식을 자랑했죠. 하지만 대출 규제가 터지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금지되자 임차인에게 전세 주면서 새 집을 소유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임차인들 중 현금 부자는 없고 대부분 대출에 의존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들 발길을 돌렸죠. 이영진 씨는 결국 담보대출로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한도가 막혀서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모자란 돈은 사금융권에서 10% 이상의 금리로 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월세로 돌려도 수익이 안 나요. 오히려 적자예요. 투자라고 했는데 빚더미에 앉았네요. 이 아파트를 팔아야 할지 버텨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현정 씨의 사례처럼 규제 직격탄을 맞은 갭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래 현장도 완전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9월 중순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가 454건으로 6월 중순 2,964건에 비해 84%나 감소했어요. 경기도도 1,025건으로 6월 5,122건의 반도 안 돼요. 대출 없이는 비싼 집을 사기 어렵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선 이러다간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한탄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제 지인 중개사분은 거래가 없으니 사무실 월세 내기도 벅차요. 집값 오를 때도 내릴 때도 고통은 똑같아요 라고 푸념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게 우리나라 가계대출 의존도의 심각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난 몇 년간 집값 상승은 빚으로 떠받쳐왔던 거였어요. 이수진 씨는 40대 후반의 약사예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경기 하남의 아파트를 노렸어요. 전세 끼고 갭투자로 매수했죠. 매매가 12억에 전세는 7억, 현금 5억을 들였죠. 전세가 오르면 레버리지로 대박날 거라는 주변의 조언에 홀려서 계약했어요. 하지만 규제 후 수요자들은 사라지고 전세 시세도 떨어졌어요. 만기 시점에 역전세로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줘야 할까 걱정입니다. 이수진 씨처럼 상승 기대감에 갭투자로 뛰어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래가 안 돼서 현금화조차 못하고 빚만 쌓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빌라에서 그런 경우가 더 많이 보이는데요. 한 사례에서는 갭투자한 빌라가 규제 후 가치가 40% 하락해 은행 경매로 넘어가고 투자자가 범법자로 몰린 적도 있어요. 이수진 씨는 정부 규제 타이밍에 모든 게 무너졌고
요즘은 잠도 잘 못 자요. 라고 털어놓더라고요. 하지만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일각에서는 반등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따라오고 집값도 그 물결에 휩쓸리기 마련이죠. 정부가 금리를 내리기 전에 대출을 미리 옥죄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서민들은 6억 이상 대출을 꿈도 안 꾸지만 중산층이 영끌로 달려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늘어난 돈이 주식으로 몰리거나 부동산으로 회귀할 수 있어요. 최근 코스피가 3,200선을 오르내리며 뜨거워진 게 그 증거죠. 주식 열기가 식으면 다시 부동산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정은경 씨는 50대 초반 사업가예요. 지난 상승장 서울 종로의 꼬마 빌딩에 올인했어요. 대출 14억으로 20억짜리 매물을 거머쥐었죠. 사업자 대출로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역 주변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몇 년 보유하시다가 시세 차익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동산 실장의 말에 덜컥 계약해버렸어요. 하지만 이후 1층 임차인이 나가면서 월 수익이 급락했습니다. 건물 가치가 하락하는 게 두려워 월세를 낮추지 못하고 계속 공실로 뒀는데요. 그동안 손해본 돈만 얼만지 모르겠어요. 요즘 임차인 구하는 게 너무 어렵네요. 상업용 부동산 자료를 보니 2025년 공실률 장기화로 투자자 중 30%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부동산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무리한 빚을 짊어지지 말라는 거죠. 실물 자산을 늘려나가는 건 부를 축적하는 데 기본입니다. 또 내 집 마련은 필요합니다. 다만 데이터와 냉정한 판단으로 가세요. 지금 거래가 주춤하고 전세가 내려앉았지만 유동성이 터지면 집값이 다시 꿈틀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과열 속에서 뒤늦게 상업용 부동산이나 소형 빌라에 뛰어든 사람들도 많았어요. 3년째 이자만 갚는 경우가 허다하고 대부분 포기 상태입니다. 그 중에는 3년 전 영끌로 산 빌라가 하락해 파산까지 갔고 가족 전체가 단칸방 생활을 한 분도 있어요. 또 빌라 사기로 3억을 날린 분이 우울증으로 입원하고 자녀가 학교를 그만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이런 후유증은 단순한 돈 손실이 아니에요. 심리적 압박으로 매일 불안에 떨고 매도 타이밍을 놓쳐 더 큰 손실을 키우죠. 생활의 질이 뚝 떨어져 가족 관계가 파탄나고 건강 문제까지 겹쳐요. 영끌한 사람들 중 62%가 손해를 봤다는 통계처럼 다들 상승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빚만 남은 사례가 허다해요.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가족 몰락 이야기도 많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상승장의 달콤한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덫인지 알겠어요. 이제 전세나 대출 레버리지를 풀로 써서 투자하는 시대는 끝나갑니다. 다만 모든 부동산이 하락하진 않을 거예요. 또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겁니다. 2025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규제 여파로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지만 대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들은 거래가 지속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이나 경기도의 중저가 아파트들은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어요. 반대로 규제 지역의 고가 아파트는 일부 최고가 거래 말고는 거의 거래가 멈춰있는 상태죠. 2025년 하반기엔 금리 인하 기대가 있지만 각종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거래는 더 줄어들 거예요. 또 세금 강화로 부동산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가격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오프라인 위기로 더 큰 충격이 예상돼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여전히 매력적인 자산이에요. 무주택자에겐 저가 매수 기회가 올 수도 있죠. 항상 위기 속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규제 이후 분위기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르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실 수 있도록 늘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동탄부동산 요즘 심상치 않다는 소문 들어보셨나요? 화성 동탄 신도시. 한때는 수도권에서 가장 핫한 지역 중 하나였어요. GTX,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동탄역, 호수공원까지. 개발 호재로 들썩였던 그 동탄.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그런지 제가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해봤습니다.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동탄 신도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수도권의 주거지와 상업의 중심지로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을 잇는 2기 신도시로 젊은 층과 기업들이 몰리면서 핫해졌습니다. 동탄역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들어섰고 호수공원은 가족 단위로 즐기기 좋은 명소로 자리 잡았어요.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과 GTX 개통은 동탄을 부동산 투자자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동탄의 부동산 시장은 그때의 열기가 다 식었습니다. 동탄역 근처 30평대 아파트가 15억까지 치솟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11억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2023년엔 10억 아래로 내려간 적도 있었죠. 반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량은 뚝 끊겼고 업계에서는 여전히 고점까지 회복하긴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격을 보고 아직도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분양가를 생각하면 이 가격 주고는 절대 못 산다고 말이죠. 거래량은 급격히 줄었고 아파트 매물은 작년 대비 25%나 늘었어요. 이게 과연 바닥일까요? 아니면 더 내려갈까요? 오늘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박태영 씨는 50대 초반 평생을 직장인으로 성실히 살아온 분이에요. 2020년 퇴직금을 모아 동탄역 인근 아파트 30평대를 13억에 샀어요. 동탄이 GTX 호재로 뜨면서 집값이 오를 거야 이런 확신이 있었죠.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에선 동탄은 절대 망할 리 없다며 투자자들을 부추겼고 유튜브에서도 GTX 효과로 동탄 아파트는 20억까지 간다는 영상이 넘쳐났어요. 박태영 씨는 전세 6억을 끼고 투자했어요. 초기엔 전세가가 쭉쭉 올라서 기뻤죠. 전세 재계약 때 가격을 올려받을 생각에 미소를 지었대요. 하지만 2023년부터 상황이 급변했어요.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뚝 떨어졌죠. 전세 시세도 동반 하락했고 매매가는 9억 중반까지 급락했어요. 게다가 임차인이 전세 시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그는 급하게 추가 대출을 받아 돈을 돌려줬죠. 집을 팔고 싶었지만 매매가가 너무 떨어져서 팔면 손해가 3억이 넘었어요. 이 가격에 팔 바엔 그냥 가지고 있자 이렇게 생각했지만 마음속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아내와는 매일 싸움이었어요. 집 사지 말자고 했잖아. 퇴직금 날리고 이제 우리 어떡해? 아내가 소리쳤고 태영 씨는 대꾸할 말이 없었대요.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이라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태영 씨처럼 갭 투자로 아파트를 산 분들 동탄에 정말 많아요. 그리고 동탄은 전국에서 대출 비율이 가장 높은 동네이기도 하죠. 부동산은 한번 잘못된 선택이 가정의 행복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동탄 이 신도시의 시범 아파트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동탄역 주변 단지는 동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곳으로 꼽히죠. 입지가 워낙 좋아요. 서울까지 20분대면 갈 수 있다는 기대감과 역 주변 인프라 그리고 학교와 공원들까지. 2021년만 해도 동탄의 30평 아파트는 13억 14억까지 치솟았어요. 동탄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죠. 하지만 2025년 10월 기준 상황은 많이 달라졌어요. 13억까지 올랐던 한 시범 아파트는 2023년에 8억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10억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반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2건밖에 거래가 안 됐습니다. 인근 부동산에 가보면 매물이 쌓여 있는데 사려는 사람은 없다고 한숨을 쉬어요. 동탄역 인근의 단지, 예를 들어 동탄역 시범 대원 칸타빌 전용 84타입은 2021년 13억에서 2025년 4월 10억 3,500만 원까지 하락했어요. 무려 2억 7천만 원이 빠진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전문가들은 공급 과잉과 금리 인상을 주요 원인으로 꼽아요. 2019년 이후 동탄에 입주한 아파트 물량이 엄청났어요. 화성시 전체 아파트 매물은 2025년 10월 기준 16,000건으로 2023년 대비 5,000건이나 늘었죠.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대출 제한이 겹치면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어요. 동탄 중에서도 외곽 쪽은 고점 대비 30% 가까이 빠진 거래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아파트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인데요. 상업시설은 말 그대로 최악입니다. 이동욱 씨는 40대 중반 삼성전자 동탄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1년 동탄 상권이 뜰 거라는 기대감에 동탄역 근처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당시 동탄은 신도시 붐으로 상가 투자 열풍이 불었죠. 동욱 씨는 은행 대출 6억, 자기 돈 4억을 모아 총 10억을 들여 동탄역 인근 1층 상가를 계약했어요. 이런 위치면 카페나 편의점이 들어오면 대박 날 거야 이렇게 생각했대요. 초기엔 임대 문의도 제법 들어왔어요. 임차인과 계약 직전까지 갔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2023년부터 경제 불안과 금리 인상으로 상권이 급격히 얼어붙었어요. 임대료를 많이 깎아도 임차인이 안 들어왔어요. 공실이 벌써 4년째예요. 매달 관리비와 대출 이자를 합치면 총 250만 원이 빠져나가요. 동욱 씨는 처음엔 조금만 기다리면 임차인이 올 거라고 기대했지만 이젠 포기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상가를 8억 5천에 내놨지만 이 가격에도 매수자가 없습니다. 동욱 씨는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다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료는 2022년 대비 20% 이상 하락했고 공실률은 35%에 달해요. 동욱 씨처럼 상가투자로 손실을 본 분들 동탄에 정말 많습니다. 동탄에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요. 아파트 1층과 지하에 상가들이 넘쳐나죠. 단지와 연결된 통로, 밤이면 반짝이는 조명. 겉으론 정말 화려하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비어있는 상가가 눈에 띕니다. 2025년 기준 공실률 30%는 기본이고 3, 4년째 비어있는 상가도 많아요. 어떤 곳은 5년째 임차인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 한 번도 주인을 만나지 못한 거죠. 상가의 주인들은 매달 관리비와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 동탄은 거주하기엔 정말 좋아요. 일자리도 많고 역도 가깝죠. 또 호수공원에서 아이들과 산책하거나 주말에 가족끼리 피크닉 즐기기 너무 좋습니다. 새 아파트들도 많고 학교와 병원 같은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요. 하지만 상권으로는 썩 매력적이지 않아요. 일단 상업시설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분양할 때 완판을 외쳤던 상가들이 지금은 텅텅 비었어요. 상가 투자로 큰돈을 잃은 분들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이제 동탄 상권에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동탄에는 여러 상권이 있어요. 동탄역 근처, 호수공원 주변 곳곳에 주상복합 단지들까지. 하지만 대부분 빈 상가로 남아있죠.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수익률이 안 맞아요. 동탄의 상업시설은 2010년대 후반 신도시라는 이유로 분양가가 엄청 높게 책정됐습니다. 그럼에도 계약이 잘 됐죠. 하지만 지금은 임대료를 20% 깎아도 임차인을 못 구해요. 왜냐하면 상권이 생각만큼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김민호 씨는 30대 후반 자영업자예요. 2019년에 동탄 여울공원 근처에서 카페를 열었어요. 직접 상가를 분양받아서 시작했죠. 분양가 8억, 인테리어에 수천만 원을 썼어요. 동탄은 젊은 층이 많고 신도시 특유의 트렌디한 분위기라 카페가 잘 될 거라고 확신했대요. 초반엔 장사가 정말 잘 됐어요. 인스타 감성으로 꾸민 인테리어 덕에 주말에 사람들이 넘쳐났대요. 민호 씨는 이제 인생 폈다며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하지만 2022년부터 상황이 달라졌어요. 코로나 여파와 경제 불황으로 손님이 뚝 끊겼어요. 게다가 인근에 저가 커피점이 등장하면서 손님이 줄기 시작했어요. 민호 씨의 카페는 위치가 구석진 편이라 손님들의 발길이 더 줄었습니다.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대출이자 내기도 버거워졌어요. 메뉴를 추가하고 배달 서비스도 시작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2024년 말 가게를 접었습니다. 지금은 겨우 임차인을 구해서 이자 정도만 내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동탄 부동산의 바닥은 어디일까요? 2025년 들어 동탄 아파트 시장은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대표단지 전용 84타입이 14억에서 11억으로 3억 낮게 나왔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죠. 특히 동탄역과 호수공원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20-30% 빠진 가격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2025년 초에 잠깐 늘었지만 6월부터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대출 제한이 강화되면서 급격히 줄었어요. 상업용 부동산은 더 심각해요. 임대료는 2020년 대비 많이 하락했지만 수요는 더 크게 줄면서 공실률이 치솟고 있죠. 상업시설과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미분양 매물이 넘쳐나고 기존 투자자들까지 매물을 내놓으면서 공급이 폭증했어요. 할인 분양, 분양 혜택을 내걸어도 손님이 없습니다. 분양받은 소유자들은 공실 때문에 이자 내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아파트는 그나마 낫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2010년대 이후 입주 물량이 워낙 많았던 데다 투자로 아파트를 산 투자자들이 매물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거라고 전망해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공급 과잉, 금리 인상 여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동탄은 삼성전자라는 큰 기업이 있지만 상권 활성화가 기대만큼 따라주지 못했어요. 인천 송도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죠. 송도의 공실률은 동탄과 비슷한 수준이고 투자 실패 사례도 많아요. 하지만 동탄은 송도보다 입지면에서 유리합니다. GTX가 부분 개통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좋아졌죠. 다만 GTX 효과가 집값에 바로 반영되진 않았어요. 전문가들은 GTX 호재는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고 분석합니다. 오히려 공급 과잉과 금리 인상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다고 동탄에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동탄은 삼성전자, 동탄역, 호수공원 같은 탄탄한 인프라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2027년, 2028년쯤 금리가 안정되고 여러 규제가 해소되면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신중해야 해요. 특히 상가 투자는 정말 위험해요. 동탄에서 상가 투자로 망하고 가게 접고 퇴직금 날린 사례 주변에 널렸어요.
부동산은 주식처럼 자주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죠. 동탄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꼭 현장에 와서 확인하세요. 공실률, 임대료, 거래량 다 체크해야 해요. 부동산 중개업소 말만 믿지 말고 직접 발로 뛰면서 상권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동탄은 여전히 매력적인 도시지만 단기 상승을 기대하며 섣불리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동탄 부동산의 현실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큰 손실을 본 분들 여러분 주변에도 계실 거예요. 혹시 비슷한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알찬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정석신의 부부는 강릉에서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식당은 강릉을 찾는 관광객과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주말이면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였죠. 부부는 10년 넘게 전세로 살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오르지 않던 집값이 어느 순간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강릉은 광역교통망 개통과 문화관광도시 개발, 바이오 산업단지 개발 등 여러 가지 호재로 매우 핫했습니다. 강원도 내 부유층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에서 온 외지인 투자자들이 강릉의 오션뷰 아파트와 가성비 좋은 투자처들을 노리며 몰려들었습니다. 정석신의 부부도 전세살이의 불안함을 떨쳐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 유나 씨가 정석 씨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전세로 살 수는 없잖아. 우리도 이제 우리 집을 가져야지. 정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던데 더 오르기 전에 사야겠어. 2022년 초 부부는 안목해변 인근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를 발견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500세대 규모의 단지로 오션뷰가 나오는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부부가 꿈꿔왔던 바다를 보며 사는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부동산 실장에게 들은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지금 안 사시면 나중에 더 비싸질 겁니다. 강릉은 재건축도 없고 바다뷰는 희소성이 높아서 절대 떨어질 일 없어요. 부부는 망설였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의 가격은 2022년 6월 기준 6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준공 이후 2년 만에 가격이 2배 넘게 올랐던 건데요. 그들의 전세 보증금과 10년간 모은 돈을 합쳐도 대출 없이는 매수가 불가능했습니다. 대출을 알아보니 월 상환액은 이자를 포함해 150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부담은 크지만 당시 매출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유나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런 기회 다시 안 와. 강릉 집값은 계속 오를 거야. 결국 부부는 2022년 6월 강릉의 신축 아파트 84타입을 6억 2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유나 씨는 아파트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바다 보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집이 생겨서 너무 좋아. 정석 씨도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이 집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입주는 순조로웠습니다. 새 아파트는 깔끔한 마감과 바다가 보이는 조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안목해변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밤이면 석양이 지는 바다를 보며 부부는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딸아이는 새 방에서 책상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아. 바닷가도 가깝고 새 집이라 깨끗해. 유나 씨는 딸의 밝은 얼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이사 오길 잘했어. 입주 후 얼마 뒤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평형의 고층 매물이 6억 4,500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호가 시세는 8억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정석 씨는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보다 낮은 층인데 2천만 원 비싸게 팔렸대. 우리 진짜 잘 산 거 아니야? 당시 유튜브에서는 강원도의 오션뷰 아파트들은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명 부동산 유튜버의 말이 유나 씨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수도권보다 저렴하고 어디서 찾을 수 없는 동해안 오션뷰까지 있으니 투자자들도 몰릴 거예요.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좀 있으면 8억 금방 가겠네. 돈 벌기가 이렇게 쉽다니. 시세가 오를수록 자만심이 커졌습니다. 유나 씨는 부부 동반 모임에서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바다뷰 최고야. 사자마자 2천만 원 올랐어. 강릉은 이제 수도권만큼 뜰 거야. 정석 씨도 친구 모임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거 말고 집 사면 돈 버네. 너네도 지금이라도 사, 더 오를 거야.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즐겼습니다. 다들 전세살이로 고생할 때 우리는 집값 오르는 재미로 산다니까. 자만은 점점 커졌습니다.
유나 씨는 추가 대출을 받아 다른 부동산을 사볼까 고민했습니다. 요즘 토지도 많이 오르던데 토지 투자도 해볼까? 요즘 토지 대출은 80%까지 나온대. 그들의 대화는 성공한 투자자처럼 흘러갔습니다. 2022년 가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석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우린 고정금리 대출이니까 괜찮아. 이자 부담이야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우린 실거주잖아 상관없어. 하지만 문제는 이자가 아니었습니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장을 볼 때마다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식당의 해산물 매입 가격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손님들의 발길이 점차 줄었다는 겁니다. 관광객이 줄면서 매출은 전년도보다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가게 운영비와 대출 이자를 감당하려면 생활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유나 씨는 매일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수진이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내면 성적이 더 오를 텐데. 유나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부동산 앱을 열어본 그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같은 동의 매물이 5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기록이 떴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1억 가까이 하락한 것이었습니다. 유나 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했습니다. 이거 잘못 올라온 거 아니에요? 하지만 중개인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요즘 금리 때문에 거래가 거의 없어요. 급매로 내놓지 않으면 팔리지도 않아요. 2023년 초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같은 평형의 매물이 4억 5,500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나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6억 2천만 원에 산 집이 이게 말이 돼? 몇 달 뒤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같은 동, 같은 평형의 매물이 4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기록이 올라왔습니다. 1년도 안 돼 집값이 2억 가까이 하락한 것이었습니다. 유나 씨는 밤마다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거래 금액을 들여다봤습니다. 매일같이 하락 그래프만 보였습니다. 정석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나야, 그냥 버티자. 언젠가 다시 오를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좌절은 깊어졌습니다. 유나 씨는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왜 이 집을 샀을까? 전세로 살면서 돈 모아서 다른 데 투자할 걸 그랬어. 그녀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후회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진이의 학원을 하나 줄여야 했습니다. 가족 식탁은 조용해졌습니다. 정석 씨는 가게에서 손님을 대하다가도 갑자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값 떨어진 것만 생각하면 집중이 안 돼. 부부는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노후 때문에 산 집인데 이제 빚만 남았어. 자만했던 과거가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자랑만 하지 말고 팔았어야 했어. 바보같이. 가족관계에도 금이 갔습니다. 2023년 여름 부부는 점점 더 팍팍해지는 생활 속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식당의 매출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대출 이자와 늘어난 생활비는 부부의 통장을 갉아먹었습니다. 좌절은 더 깊어졌습니다. 유나 씨는 친구 모임을 피했습니다. 집값 얘기 나오면 창피해. 그때 자랑했던 게 후회돼. 정석 씨는 가게를 팔아 대출을 갚을까 고민했습니다. 식당까지 포기하면 뭐가 남아? 그들은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냈습니다. 2025년 10월. 부부는 집값 회복을 기대했지만 강릉의 신축 아파트 84타입은 여전히 4억 중반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6억 2천만 원에 매수했던 집은 2억 가까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유나 씨는 부동산 앱에서 또 다른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같은 동, 같은 평형의 매물이 4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시세 하락은 충격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석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계속 여기 살자.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유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떨어진 것 빼고는 새 집에서의 삶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또 유나 씨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집을 선택한 결정이 완전히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고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좌절은 여전했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 유나 씨는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정석 씨도 가게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인생 이 집 때문에 망쳤어. 부부는 생활비를 줄이고 외식을 줄이며 버텨나갔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다시 식당도 열심히 운영했죠. 초심을 잃지 않으려 새벽 4시에 나가 재료를 준비하며 바쁘게 보냈습니다. 더 이상 집값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그들의 꿈이었지만 동시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집값은 다시 회복될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이제 단순히 돈이 아니라 가족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2021년 강릉 송정동의 신축 아파트는 관광붐과 광역철도, 택지 개발로 2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금리 인상과 관광객 감소로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강릉의 신축 아파트는 2022년 6월 6억 4,500만 원까지 올랐지만 2025년 8월 현재 4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또 다른 강릉의 단지 역시 30% 이상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정석신의 부부는 강릉은 관광지니까 무조건 오른다는 말에 끌렸습니다. 오션뷰와 신축이라는 매력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높은 이자를 갚으며 버티는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서 가족이 함께 웃으며 보내는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숫자 놀이가 아닙니다. 가족의 미래, 아이의 교육, 그리고 노후의 안정이 걸린 엄청난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언제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변합니다. 앞서 살펴본 부부의 이야기처럼 많은 이들이 확신으로 시작한 투자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버텨내며 행복을 찾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손실을 감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투자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죠. 2025년 현재 강원도 강릉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매지수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강원도 전역에서 하락 신호가 뚜렷합니다. 아파트 미분양 지수도 부정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 청년층의 지속적인 이탈이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강릉을 포함한 동해안 지역은 관광 의존도가 높아 코로나 후유증과 경제 불안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가 시장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호재도 있습니다. 광역철도와 고속도로 개발로 접근성이 개선되고 첨단 문화 관광 개발이 반등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바닥을 찍고 점차 오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합니다. 특히 속초와 강릉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만약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규제가 더욱 심해진다면 추가 하락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단기 반등보다는 장기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강릉 부동산은 관광과 인프라 호재로 잠재력이 있지만 당분간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시장 변화를 기다리며 버티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며 시장은 또다시 변화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이 변화로 웃을 수 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삶을 만들어갈지 어떤 미래를 계획할지입니다. 고점에서 매수했더라도 그 공간이 가족에게 의미 있는 터전이라면 그것은 투자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책을 계속 예의주시하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전략을 짜는 게 좋습니다. 오늘 강원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서울로 집중된 정부 청사들을 세종시로 분산시킨다는 얘기가 한창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를 보고 사람들은 또 그냥 하는 말이겠지 하고 흘려버리거나 세종시에 투자하면 돈 좀 벌겠는데 하면서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만약 행정수도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들도 있는데요. 오늘 세종시 부동산에 대해 깊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20년 민수씨네 부부는 세종시에서 전세로 거주 중이었습니다. 남편 민수씨는 6급 공무원, 아내는 교사로서 노후가 보장되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 연희씨는 학교 동료가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아내는 부동산에 큰 관심을 갖게 됐고 주말마다 중개업소를 찾아다녔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집 사야 돼. 남들은 지금 다 부동산으로 돈 벌고 있어. 아직도 멀었대. 더 오를 거래. 당시 세종시는 전국적으로 핫했습니다. 정부 청사들의 이전 등 굵직한 호재로 매일같이 신고가를 기록했죠. 뉴스와 유튜브에서는 세종시 부동산을 엄청 띄웠고 아파트 가격은 계약 한 번에 수천만 원씩 올라갔습니다. 부동산 카페에는 지금 안 사면 평생 세종에서 집 못 산다는 글이 넘쳐났습니다. 또 세종은 앞으로 계속 오른다며 자신있게 말하는 지인들의 목소리가 이 부부의 결정을 부추겼습니다. 한 선배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세종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행정 중심이 될 거야.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무조건 후회해. 그의 말은 남편 민수씨에게 강한 확신을 심어줬죠. 민수씨와 그의 아내는 점점 내 집 마련의 꿈에 사로잡혔습니다. 세종은 신도시 인프라와 넓은 공원, 깨끗한 도심을 자랑했죠. 민수씨는 퇴근 후에 자주 말했습니다. 우린 어차피 안정적인 직업이니까 대출 받아도 문제없어. 최대한 영끌해서라도 사자. 그의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부부는 세종시 도담동의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2017년식 580세대 단지에 들어서자 깔끔한 조경과 커뮤니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지 앞으로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있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열정적으로 브리핑했습니다. 이 단지가 세종에서 제일 핫해요. 전용 84타입이 지금 7억 8천만 원인데 곧 10억은 갈 겁니다. 이 매물도 지금 하나 남은 거예요.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그녀의 말은 부부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단지와 소개받은 집 내부를 둘러보며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여기 정말 좋아. 우리 애도 여기서 뛰어놀면 딱이야. 학교도 가깝고 단지 자체가 신축급이잖아. 그의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 전용 84타입 아파트를 7억 8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2년 만에 3억이나 오른 가격이었지만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대부분 실거주 목적으로 세종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한 동료는 매수하고 벌써 1억 넘게 올랐다며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와 부동산 카페에는 세종은 절대 안 떨어진다, 정보 호재 믿고 들어가라 이런 말들로 도배됐습니다. 한 부동산 칼럼에서는 세종은 수도 서울을 대체할 미래의 중심지라며 장밋빛 전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중개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결정하신 거예요. 앞으로 더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그녀의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사 후 2달 뒤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평형의 매물이 8억 7,700만 원에 거래됐던 겁니다. 우리 7억 8천만 원에 계약하길 진짜 잘했다. 좀만 늦었으면 거의 1억 더 비싸게 살 뻔했어. 맞아, 부동산 사장님 얘기 듣길 잘했네. 너무 좋다. 벌써 9천만 원 넘게 수익이라니. 부부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도 수익을 자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여유 있는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지 내 부동산에 급매라는 광고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또 뉴스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됐습니다.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죠. 민수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건 단기 조정이야. 그리고 우린 실거주니까 상관없어. 집값이야 오르내리는 거지. 하지만 그의 아내는 점점 불안해졌죠. 2023년 초 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5억 4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7억 8천만 원에 샀던 집이 2억 4천만 원이나 빠진 셈이었죠. 부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네이버 부동산을 뒤져봤지만 현실은 더 혹독했습니다. 심지어 1층의 호가 매물은 5억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받아 계약했던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요즘 집값 왜 이래요? 2억 4천만 원이나 떨어졌던데. 지금은 다른 곳도 다 그래요. 기다려보시죠. 금방 다시 회복할 겁니다. 부부는 책상에 앉아 시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그들의 꿈이던 내 집 마련은 이제 무거운 짐이 되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밤마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어땠을까? 주변 지인들의 돈 벌었다는 말, 부동산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 커뮤니티의 열광적인 분위기, 그리고 실거주면 괜찮다는 자기 위안. 그 모든 게 그들을 지금 이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죠. 가장 힘든 건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였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은 안정적이었지만 돈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잘릴 걱정 없는 공무원 부부였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최근 세종시에는 다시 호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청사 이전 등의 이야기가 뉴스에 오르내렸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세종이 다시 뜬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대에 차서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최근 26층 매물이 6억 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집 언젠간 다시 오르겠지? 본전인 7억 8천만 원이 되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이 부부의 사례 말고도 세종시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손해를 본 분들이 많습니다. 대체 세종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대통령 집무실 등 호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세종시는 저금리 시절 행정수도 이전과 신도시 개발 호재로 폭등을 경험했지만 2025년 현재 극심한 하락세로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30% 하락한 수준으로 거래되며 과도한 대출로 매수했던 분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 소담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는 지역 내 신고가를 기록했던 아파트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용 면적 98타입은 2021년 최고가 14억 9,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같은 타입이 7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7억 6천만 원,
약 50% 하락했습니다. 이는 4년 만에 반값으로 떨어진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또 방곡동의 캐슬앤 파밀리에는 2019년식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 96타입이 과거 최고가 15억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7월에는 8억 2천만 원 수준으로 약 46% 하락했습니다. 도대체 세종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2019년부터 서서히 상승하던 주택 가격이 2020년, 2021년 대세 상승장과 맞물리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분양가가 5억이었던 아파트가 14억까지 거래됐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 무렵 세종이 진짜 수도가 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갭 투자자와 투기성 매수까지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이 아니면 평생 못 산다며 영끌로 들어간 사례도 엄청났습니다. 2020년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40%를 가뿐히 넘겼고 거래 한 번에 3, 4천만 원씩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갭 투자로 세종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실거주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계속 오를 테니까 이런 믿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2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분양 물량과 기존 매물이 쏟아지자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뜨거웠던 열풍이 지금은 거짓말처럼 사그라들고 고점에 샀던 이들은 반토막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접 동네 대전과 청주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가파른 상승일수록 꺾일 때 낙폭이 더 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종시는 2020년에서 2021년 초까지 서울의 버금가는 급등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락폭도 엄청났는데요. 한편 요즘 뉴스를 보면 서울로 집중된 정부 청사들을 세종시로 분산시킨다는 얘기가 한창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요. 올해 세종시 이전이 가장 뜨거운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그냥 하는 말이겠지 하고 흘려버리거나 세종시에 투자하면 돈 좀 벌겠는데 하면서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만약 행정수도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 세종시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지금과 같이 수도 이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울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목소리가 크고 이미 관련 예산과 법률적 기반도 마련돼 있다고 하니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긴 합니다. 세종시 이전에 대한 의지가 뚜렷해 보이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렇게 큰 이슈가 나올 때면 기대감에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반면 아직 거품이 다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죠. 정말로 실현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뉴스에 반응하는 투자를 할지 아니면 실제 이전까지 기다리는 장기 투자를 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수억씩 하락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지금이 바닥인지 더 떨어질지. 세종시는 여전히 주거 환경이 좋은 곳이지만 수요에 비해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 집값이 다시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시장인 것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투기적인 움직임은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주식이 아닙니다. 가격이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다면 누가 부동산을 신뢰하고 살 수 있을까요? 또 세종시의 경매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평당 1,500만 원에 감정된 꼬마 빌딩이 현재 평당 1,0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음에도 낙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1년 전 10억 가던 토지는 현재 6억대로 내려왔는데도 낙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이 하락하면 지역 경기에도 타격이 엄청납니다. 고점에 대출을 잔뜩 받아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자 부담으로 소비를 크게 줄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영향으로 상권이 위축되고 결국 고용과 서비스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부산 등 큰 도시도 이런 침체를 겪고 있고 세종은 경제 기반이 약해서 타격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에는 공무원 빼고 일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지방에서 가장 비싼 시세를 형성했던 시기도 있었던 만큼 지금 바닥 찍은 거 아니냐는 기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가 길어질 수 있고 금리도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종시 부동산 역시 아직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현 정부가 언제든 행정수도 이전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실현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니 지금 당장 급격한 상승은 힘들 것입니다. 세종시를 둘러보면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와 공공청사 그리고 주거 인프라가 인상적입니다. 거리 자체는 쾌적하지만 상권이 한산한 곳이 많고 지역 경기가 활발하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 장점은 있지만 정작 인구 유입이나 일자리 창출이 따라오지 못하면 집값은 가파르게 오르기 어렵다는 걸 인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의 미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상승폭이 컸던 만큼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투기 세력이 떠나면서 시작된 하락세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정치적 이슈에 너무 기대는 건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세종에 내려가 실제 거주할 계획이 있고 재정적으로도 무리하지 않게 감당할 수 있다면 노려볼만 하겠지만 단기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종시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알찬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2019년 이후 전국 곳곳에서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전엔 어떻게 해도 팔리지 않던 땅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갔는데요. 그것도 규모가 큰 땅들 위주로 거래가 진행됐습니다. 그 땅을 누가 샀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건설사들이 사들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당 거래 금액은 당시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비쌌는데요. 그마저도 서로 경쟁을 하다가 더 비싸졌습니다. 그럼 건설사들은 이 많은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사실 당시 건설사들이 실제로 쓴 돈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나 상업시설들을 엄청나게 지어놓고 그걸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게 분양했습니다.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기본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 건축비와 인건비도 오르면서 더욱 올라갔죠. 그렇게 높아진 분양가에도 사람들은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서로 경쟁해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얼죽신이라는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얼어 죽어도 신축. 신축 아파트를 사면 무조건 오른다는 말이 공식처럼 쓰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서울 수도권 곳곳에서 이 신축 아파트들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보다 적게는 수천만 원, 크게는 1억 이상 싸게 매물로 나오고 있지만 매수자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분양가보다 싸다고 몰려들기는커녕 아직도 비싸다며 관망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만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을만한 투자처인 신축 아파트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상반기 대비 60% 이상 줄었습니다. 이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시행 후 매수세가 급감한 영향인데요. 특히 외곽 지역은 물량이 쏟아진 점과 고분양가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 이동으로 지방과 외곽의 수요가 줄고 저성장 시대에 주택 수요 자체가 위축됐죠. 이런 곳들은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면 시세도 덩달아 급락할 수 있습니다. 서울도 상황이 좋진 않은데요. 서울 사례를 분석해보면 대출 규제가 중위권 아파트에 직격탄을 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수세가 끊기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분양가가 높았던 곳일수록 하락폭이 더 큽니다. 보통 중위권이 안 팔리면 상급지로 갈아타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빠지게 되는 거죠. 부동산 시장은 지금 정말 혹한기입니다. 요즘 새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오를 거라 믿고 투자했다가 큰 코 다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 신축 아파트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이른바 마피 매물이 쏟아지면서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죠. 먼저 박종현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종현 씨는 2022년 말 인천 송도의 신축 분양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때 송도는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며 바이오 클러스터, GTX 같은 개발 호재가 쏟아지던 곳이었죠. 종현 씨는 송도 609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 전용 84타입을 8억 9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은 대출로 그리고 잔금 때가 되면 전세를 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84A 타입은 3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면서 로또 당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2025년 7월 준공 이후 분양권의 호가 시세는 분양가보다 8천만 원에서 1억가량 낮게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새 아파트 공급이 넘치고 대출 규제로 매수자가 사라진 탓이죠. 결국 종현 씨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8천만 원 싸게 내놨는데도 연락조차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대체 얼마나 더 싸게 내놔야 팔릴 수 있을까요? 종현 씨는 신축 아파트는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 때문에 입지와 공급량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을 분석해보면 첫째는 공급 과잉입니다. 송도처럼 개발 붐이 일던 지역은 2021년, 2022년 땅값이 폭등하면서 건설사들이 영끌로 땅을 사서 분양가를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작부터 거품이 끼었죠. 둘째, 정부의 627 대출 규제예요. 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제한하니 영끌하던 매수세가 뚝 끊겼어요. 국토교통부 데이터로 2025년 10월 현재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60% 이상 줄었습니다. 서울은 78.2% 감소, 경기 64%, 인천 57%예요. 이 규제는 원래
고가 아파트 타깃이었는데 중위권까지 영향을 미쳐서 시장 전체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6억 대출이면 웬만한 수도권 아파트를 살 수 있음에도 매수가 끊겼다는 건 사람들이 더 큰 대출을 기대하며 영끌 모드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고금리로 대출 부담이 커지니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새 아파트마저 마피가 붙는 상황입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 다른 지역들의 상황도 비슷한데요. 또 다른 투자자 최민지 씨는 인천 서구 검단 지역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2026년 입주 예정인 이 단지는 검단 신도시 개발과 지하철 연장 호재로 기대가 컸죠. 최민지 씨는 전용 84타입을 5억 4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새 집이라 프리미엄이 최소 2억은 붙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 가격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3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분양가보다 수천만 원씩 낮은 마피 매물이 많이 쌓여 있죠. 그럼에도 거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최민지 씨는 개발 호재만 믿었는데 오피스텔을 계약한 게 실수였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주변 입주 물량이 꽤 많고 요즘 오피스텔 거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상승 기미가 안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사례의 원인을 더 깊게 파헤쳐보죠. 검단은 서울 통근 중심이라 입지가 좋은 편인데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게다가 전매 제한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검단 지역은 다들 아시다시피 건물 붕괴 이슈로 안 좋은 평가가 계속되면서 수요가 줄어든 탓도 있습니다. 또 최근 전세 대출이 막히면서 전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전망으로는 단기적으로 하락 압력이 센 상황입니다. 거래가 안 되면 계속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 경쟁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또 정부 규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출 규제에 세금 규제 카드까지 꺼내든다면 빠른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영민 씨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의 이편한 세상 헤이리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2025년 5월 입주를 시작했고 파주의 여러 호재를 기대하며 분양받았죠. 전용 84타입의 분양가는 4억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 10월 현재 거래가가 3억 5천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분양가 대비 8천만 원 이상 마피죠. 심지어 16층 이상 고층 매물도 이 가격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영민 씨는 새 아파트라 안전할 줄 알았는데 외곽 입지를 과소평가한 실수라고 후회했어요. 이 단지는 1057세대의 최고 25층인데 평당 분양가 1천만 원을 조금 넘긴 금액대였지만 하락폭이 컸어요. 파주 사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자면 일자리가 부족한 외곽 지역의 조정세가 뚜렷해요. 그만큼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평택, 안성, 파주, 의정부, 양주, 광주 같은 곳들이 미분양이 많고 가격 하락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 평택은 미분양 소화가 빠르지만 공급 과잉으로 여전히 어렵죠. 삼성 호재가 있지만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데이터를 보면 최근 평택의 거래량이 상반기 대비 60% 이상 줄었습니다. 이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시행 후 매수세가 급감한 영향인데요. 특히 외곽 지역은 물량이 쏟아진 점과 고분양가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 이동으로 지방과 외곽의 수요가 줄고 저성장 시대에 주택 수요 자체가 위축됐죠. 이런 곳들은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면 시세도 덩달아 급락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연 씨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역 인근에 자이르네를 분양받았습니다. 2024년 말 입주한 신축으로 1호선, 2호선 환승 역세권이라 인기 있었죠. 총 143세대 규모예요. 분양가가 전용 43타입 기준 8억 중반이었는데 지금 7억 중반대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역세권 단지 역시 마피로 나온 건데요. 신축이고 게다가 서울 역세권이라 당연히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큰 실수였다고 말하더라고요. 이 단지는 최고 경쟁률 266대 1이었는데 지금은 분양가보다 싸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사례를 분석해보면 대출 규제가 중위권 아파트에 직격탄을 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수세가 끊기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곳일수록 하락폭이 더 큽니다. 부동산 시장 전체로 보면 중위권이 안 팔리면 상급지로 갈아타기 어려워집니다. 기존 집을 판 돈에 대출을 끼워서 상급지로 가려는 심리가 강한데 이게 막혔습니다. 대출 규제 외에 다른 원인으로는 2021년, 2022년 분양붐 때 건설사가 비싸게 땅을 사서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높아진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은 공급 절벽으로 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서울 사례로 강북구 미아동 하나포레나 미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정희 씨는 이곳을 분양받아서 비슷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이 단지는 2025년 11월 입주 예정으로 전용 84타입이 분양가 1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8천만 원 마피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총 497세대,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 역세권인데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단지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서울조차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로구 오류동, 천왕역, 모아엘가트 레뷰도 비슷합니다. 2025년 7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전용 84타입이 분양가 10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세는 10억 4천만 원 선으로 마피 5천만 원입니다. 7호선 천왕역 역세권인데 현재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심지어 전세도 안 나가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분은 초역세권이라 믿었는데 시장 한파를 무시한 실수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천 쪽의 추가 사례로 인천 작전동의 할라비발디를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입주를 앞두고 분양권에 7천만 원의 마피가 붙었습니다. 인천은 연수구부터 계양구, 서구까지 전체적으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 거래도 줄면서 크게 타격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담보대출의 한도도 줄어들면서 하락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 의정부나 파주, 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축 단지들에서 분양가 대비 수천만 원씩 하락한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고분양가, 공급 과잉, 대출 규제, 일자리 부족입니다. 새 아파트라고 무조건 오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히려 거품이 빠지면서 대표적인 하락 사례가 될 수 있죠. 정리하면 2021년, 2022년에 분양한 단지들이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당시 건설사들이 땅을 비싸게 사기도 했고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높은 분양가에도 투자자 본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누굴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앞으로는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수요가 적은 곳들은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서울 수도권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에 따라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게다가 하반기 추가 정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주담대 한도를 6억에서 4억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고 15억 초과주택 대출 금지도 말이 나오고 있어요. 또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공급 확대 정책 의도는 매우 좋지만 완공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리니 그 사이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어요. 앞으로 점점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질 겁니다. 만약 여러분도 투자 계획이 있다면 정책 변화에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거나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